또 이제 미국보다 국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네, 오늘 모신 분은 천백만TV 대표시죠. 배용국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1년 한 6개월 만인가요? 네,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뭐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 뭐 방송도 좀 보고 뭐 많은 도움 받았고요. 운동도 하고 뭐 책도 좀 쓰고 유튜브도 하고 뭐 지금 하여튼 뭐 최근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좀 뭐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상호 관세 때문에 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네, 주가도 뭐 폭락했다, 다시 급등했다, 다시 폭락했다, 뭐 난리가 아닌데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금의 현재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사실 그 지난 수요일인가 4월 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날 오후에 갑자기 이제 그 국채가 막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뭐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지인한테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날은 이제 일본에서 뭐 은행에서 국채를 던졌네 막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 연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의 하락은 뭐 견딜 수 있었지만 이 국채의 하락은 뭐 그대로 방치한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마침내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호관세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셀 아메리카에 이제 나선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자금 유출은 계속되면서 이제 유럽이나 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4월 9일 국채 하락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때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처음으로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금선물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때 보면 은선물도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리, 백금, 팔라듐 이런 거 다 올랐고요. 뭐 국채금리 상승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날 4.5 정도 됐던 것 같고, 비트코인까지도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달러에 비해서 모든 자산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모든 자산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세가 매일매일 이렇게 막 바뀌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이제 뭐 중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보면은 이제 뭐 펜타닐 관세를 포함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건 뭐 145%, 뭐 중국이 뭐 일본한테 부과하는 건 125%,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또 145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또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양국의 정상적인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뭐 토요일 날 갑자기 또 저녁에 뭐 스마트폰 뭐 반도체 칩 관세 뭐 이렇게 면제한다고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상호 관세율이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미국은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또 미국의 물가는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뭐 중국뿐 아니고 이제 EU 집행위에서도 또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20%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를 부과를 딱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제 미국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연기하니까 이제 또 EU도 이걸 연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EU도 언제든지 이제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런 상호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달러 인덱스도 이제 4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자산을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트럼프 정책이 달러 자산의 신뢰를 약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관세 전쟁이 오히려 이제 미국 달러를 흔들고 국채를 흔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유로화는 지금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으로 그래서 간주되던 달러와 국채는 하락하면서 엔화와 스위스 프랑이 이제 또 이렇게 막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인가 그 스위스 프랑이 하루 만에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지 뭐 잠깐 흔들리다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누가 뭐 잘 예측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그런 이런 달러와 국채가 이렇게 흔들리는 트렌드가 계속 될지 아니면 뭐 잠깐 그러다가 말지를 일단은 그런 거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물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로런스 서머스 그 네. 옛날 클린턴 때 이제 재무장관 했던 사람이 미국 국채가 신흥국 국채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지금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딱 맞는 말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뭐 IMF 때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무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좀 조심을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작년까지 사실 많이 들어갔죠 한국인들이. 예. 이번 폭락장에서도 또 그 레버리지까지 쓰면서 들어간 3배짜리. 네, 3배짜리 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 주식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서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네. 이제 하락장, 그러니까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어느 정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제 되게 20%가 하락하면 하락장으로 보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0%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락 속도인데요. 네. 이 하락 속도가 지금 닷컴 버블이나 뭐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있다고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하락했으니까 반등은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약세의 장으로 그 진입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조심하는 편이고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 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2월 중순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미국 주식을. 근데 이제 그 왜 판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게 이제 S&P 글로벌 2월 서비스 PMI가 50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조업이면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서비스업으로 미국 경제가 항상 유지가 됐는데 50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과 축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비스 PMI가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제조업이 안 좋아도 서비스업은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안 먹히는 거죠. 왜냐면 5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 서비스업도 위축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너무너무 그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5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반대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로 마찬가지로 42개월 만에 이제 최대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3개월물 금리가 이제 10년물보다 높은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겼는데 뭐 여기까지는 또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생각한 건 요거였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2, 3년간 계속 주가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밸류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높아진 밸류가 더 오르려고 하면은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높은 주가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만 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다 관세 문제까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내면서도 기존에 올랐던 것보다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침체 가능성에 관세 내야 되는데 이미 높은 밸류에다가 그래서 사실상 이게 올라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처분을 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 주식은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자제를 할 생각이고요. 달러가 지금 국채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저는 이 달러 국채가 어쨌든 심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지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원래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테드는 이제 미국 그 단기 국채인 트레저리 빌의 이제 T, 그다음에 유로 달러에서 이제 ED 이렇게 따서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이게 3개월 리버 금리하고 이제 3개월 미국 국채의 스프레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리버 금리는 원래 이제 영국에서 은행 간에 주고받는 금리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무위험 자산과 은행이 주고받는 그 금리 차이를 이제 이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테드 스프레드가 크게 확장이 돼버리면 국채에 비해서 은행 간 거래가 금리가 확 높아진다는 뜻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2020년 팬데믹 때 이제 테드 스프레드가 확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리보 금리 조작 사건이 나타나면서 테드 스프레드 대신에 소프르 OIS 스프레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르는 이제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이거 약자인데 연준이 이제 리보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지표고요. 자, 근데 이제 리보 금리 조작 사건 이후에는 이제 테드 스프레드 대신에 소프르 OIS라는 그 스프레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건 이제 소프르는 이제 연준이 리보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제 OIS는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 이제 금리를 지수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OIS는 무위험 금리로 인정이 되고, 이제 소프르는 이제 미국 은행 간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행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대출이 이자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소에는 이걸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소프트 OIS 스프레드가 이제 요동을 치게 되면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관심을 안 가져도 좋은데 경제신문에 갑자기 뭐 소프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좀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 지금은 뭐 별 문제는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소프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그 초점이 미국채에 네.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국채 가격이 막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또 미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예. 자산 가치의 하락, 예. 또 그걸 이용해서 보통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예. 또 투자를 하고 예. 하는 예. 이 금융권이 또 타격을 받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물량이 이제 그 레버리지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국채가 폭락을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생각합니다. 뭐 요거는 하나의 일회성 어떤 이벤트 정도로 보고 예.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이제 좀 정상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이 이것 때문에 뭐 무너지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 오늘 저 베센트 장관도 달러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달러에 문제 없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렇지. 사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장은 좀 조심해야 될 때 또 약세장으로 진입한 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봅니다. 일단 약세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뭔가 돈을 벌 기회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뭐 큰 게 폭락을 한다 이거보다는 올라가기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이번 폭락장, 미국의 그 증시 폭락장에서도 우리는 의외로 잘 선방했어요. 예. 뭐 어떤 분은 오른 게 없어서 그렇다고 네, 뭐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던데. 작년에 뭐 오른 게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좋게 보고 있고, 또 이제 미국보다는 국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사실 이제 이제 개인적인데, 이제 미국 주식하고 국내 주식은 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양 시장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하나는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 이제 그때그때 대응하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둘의 이제 투자 방법이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제 우선 그 종목은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거시하고는 사실은 관계없이 그 종목을 투자할 당시에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사실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증권사 보고서 이런 거 갖고는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서 팔로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은 이제 트레이딩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기업 가치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현재 상황에서 부각되는 주도 섹터가 뭐냐, 아니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 상황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국내 주식은 좀 이제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은 제가 뭐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리미트돼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떤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대신 이제 거시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국내 주식은 제가 충분히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 주식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100%는 아니지만 80% 뭐 이렇게는 대개는 이제 장기 투자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이게 거시랑 관계없이.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국내 주식 같으면 저는 이제 지금 섹터들만 잘 고르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를 지금 잘 고르는 그런 이제 역량을 키워야 된다. 네. 저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 그러면 고르는 기준은 뭐고 그거에 맞춰서 좀 괜찮게 보시는 섹터들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리 막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금년 1월, 2월 뭐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장이 돈이 굉장히 벌기가 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조선 방산, 원자재, 로봇 대개 요 정도로 해서 한 4개 섹터가 계속 돌아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안 올랐다. 한 2주 쉬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쭉 봐서 한 2주 쉬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사면 되고. 사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쉬운 장이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대응의 영역이지, 뭐랄까, 미리 예측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뉴스, 트럼프가 한마디에서 한국에 조선이 우리 필요하다. 그럼 또 이제 조선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며칠 후에는 뭐가 올라갈다. 사실 이거보다는 뉴스를 잘 팔로우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달러 약세 말씀을 하셨는데 100 이하로 떨어졌죠. 예, 지금 인덱스가.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외국인 우리가 사실 이 달러가 좀 약세가 됐을 때 외국인의 그 한국 그 주식 매수 이게 좀 확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었잖아요. 환율이 잡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면 원화가 폭락을 갑자기 했으면 금방 다시 이게 올라갈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몇 달 안에 올라가서 환차익을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 계속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 원화 주식에 많이 돈이 들어올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 약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화 약세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됐는데 이거가 꼭 우리나라만 약세가 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딱 원화가 조금 더 심하게 했지만 원화만 약세였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에 비해서 외국인들에게 큰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메리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달러가 이제 약해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됐는데 이제 지금 자체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환율이다 보니 지금 그러니까 원화가 약간 달러 때문에 강세는 됐는데 이게 또 언제 약세로 돌아설지 사실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니까 뭐 달러가 계속 약하게 또 되도록 놔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트럼프가 계속 뭐 달러 약세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달러 약세를 바라는 거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가 어차피 물릴 건데 관세를 물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의 전략은 결국은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 자국의 환율이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뭐 관세를 높여도 그만큼 환율이 그 나라에서 떨어지면 수입하는 가격은 똑같아지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좀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달러가 약세가 가버리면 이게 뭐 국내 물가는 더 올라가는데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장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돈이 홍콩과 그 다음에 이 유럽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미국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금값은 어떻게 될? 금값은 뭐 지금 사상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금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이제 금은 사실 비교적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이 중앙은행들이 언제 이거를 중단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의 랠리가 시작된 거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자산을 이렇게 동결하면서부터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뭔가 찔리는 제3세계 국가들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들이 내 자산도 달러 자산이면은 동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금을 사 모으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국채를 팔면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사실 금을 사면서 이제 자기네 위안화를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금을 언제까지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나라들이 이제 안 사기 시작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3,700달러 뭐 내년까지 뭐 이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지금은 별로 이제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반감기 이후에 오는 급등장을 사람들이 참 많이 기다렸거든요. 저는 이제 요번에 반감기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큰 상승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한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요 두 번의 트리거가 있었던 거지 반감기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감기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별로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감기 때문에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하면서 이게 미국의 이제 뭐랄까 이게 달러를 약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의 국채를 팔고서 사람들이 이제 금을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공식 자산으로 인정을 한 셈이 이미 됐으니까요. 그러면 금 외에 또 외국에서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를 팔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이제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서포트하는 사람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굉장히 이게 막 서포티브하게 나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약하게 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굳이 달러를 가질 필요 없으니까 달러 팔고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사면 되니까 우리도 나라도 뭐 한때 비트코인을 뭐 외환보유기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제 요번에 달러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으로 또 옮겨가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지금 뭐 상승장 끝났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막 기술적 분석을 막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은 별로 안 믿고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블랙록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블랙록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팍 떨어졌을 때 단기적인 사람들은 ETF에서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이 기회를 삼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신호다.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 떨어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급락에 대한 뭐 이렇게 별로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렇게 되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면 아직 반감기 이후에 오는 급등장 기대를 버릴 만한 거는 아니다. 아직도 기대할 만하다. 아니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반감기 효과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 그 패턴이 계속 4년마다 돌아올 것으로 보는 분들도 참 많은데. 왜냐하면 이미 ETF가 나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 반감기 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논쟁들이 참 많아서 하여튼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 한번 그리고 생각해 뭐 보시면 또 알트가 올 거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알트장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알트장도 없다.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이제 너무나 많은 사실 알트코인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만 해도 알트코인이 지난 장에서만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서만 해도 사실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게임을 하면 돈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시대의 조류에 맞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알트코인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한번 상승했다가 그냥 꺼지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굳이 무슨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이 대세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